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녹화는 영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최근에 미국과 서방의 동향, 그 다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움직임 이런 걸 볼 때 러시아가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것가 대부분이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것 같으면은 특히 에르도안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든지 저런 식의 입장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러시아군을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몰아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보면은 19세기, 20세기, 좀 길게 잡으면 18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패권 국가,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갖다 그 나라의 패권 구도를 갖다가 잠식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전쟁을 하죠. 그게 세계 대전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연합군이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특정 한 국가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나섰다가 대개 망하고 마는, 이게 지금까지 요 한 2, 3명 동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적 교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국 전쟁의 이제 끝내기 수준, 특히 프리고진 사태가 나니까 대부분의 이제 논평가들이 이건 러시아의 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내기의 어떤 그 정우군들 이런 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포들라크라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고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그냥 정치 기술자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기술자라면 약간 조금 묘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젤렌스키 측근인데,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밤에 젤렌스키하고 같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여러분들과 같이 조국을 지킬 거다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띄우는 바로 이제 그 장면, 그 젤렌스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포들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전쟁 끝나기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선 이제 러시아군을 국지적으로 패배시키는 것,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다 이제 패퇴시키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고 이런 건 안 되니까 일단 국지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분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태세를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재침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 상태로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다시 재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군사적 방어 태세, 그 다음에 이제 안보적 방어 태세 이런 걸 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어떤 조건들이 성취되고 나면은 러시아군을 1991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구소련 체제가 망할 때 그때 만들어진 국경선을 회복하겠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미국의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가지고 젤렌스키와 하고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림 반도까지 2014년에 강탈당한 그 영토를 100% 수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만약에 탈환한다면은 러시아와의 휴전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절대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아마 젤렌스키가 CIA 국장한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나 일반 서방 언론이 그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고, 그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 당국이나 젤렌스키 스스로가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많이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을 수복하느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전투 양상에 따라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거 조금 오래된 이야기 합니다만 5월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됐는데, 러시아의 브리안스크주 여기에서 이제 패트리어트가 사용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지금 160km 정도 날아가서 러시아 영내에 있는 전투기와 헬기를 격추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패트리어트로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불문율이 미국은 무기를 공유하면서 그 무기를 러시아 영내에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레드라인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좀 불쾌한 거죠. 야, 봐라. 저 찌질한 러시아 애들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별로 대응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레드라인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침범하는 거죠. 너무 서방하고 미국이 이제 주저하니까 쫄보처럼 행동하니까 그럼 우리가 칠게.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영내에서 도발이나 그다음에 전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산이라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눈치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그 서방이 만들어 놨다고 하는 레드라인을 점점점 침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레드라인을 갖다가 밟았는데도 그걸 넘어섰는데도 미국이 가만히 있다거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레드라인이 아니고 레드 카페트가 되는 거죠. 특정한 목표 지점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빨간 카페트를 주단을 깔아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요 최근에 이제 서방 언론에서 그런 농객들이 주로 즐겨 쓴 이야기입니다. 저걸 레드라인 같지도 않은 레드라인을 갖다가 너무 저렇게 빈번하게 언급하다 보면 저게 레드 카페트가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집속탄 클러스터라는 폭탄을 이제 지원하는 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약 아마 300만 발 정도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치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탄약 부족이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필요한 총량을 다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클러스터간 집속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속탄, 이 클러스터탄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큰 포탄 안에 자탄, 아들 자자입니다. 그 자탄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효과를 이제 내는 건데 영국이 공유한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바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특정 이제 건물이라든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이제 부수는 파괴시키는 그런 데는 어마어마한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만약에 야지에서 전투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병들이 쭉 진군할 때 그걸 갖다 스톰 섀도우로 때린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탄을 하나 터뜨리면서 그 안에는 무수히 자잘구레한 이제 자탄들이 확 퍼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해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 한 100개 이상 되는 국가들은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협약에 가입해 있는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 세 나라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써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가 우크라이나가 그런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불발탄이 문제인데 다른 포탄에 비해서 불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뭐 통계적으로 약 2.35% 정도가 불발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1% 미만으로 좀 줄이려고 한다.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의 그 클러스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불발탄에서 40%, 60%에 달한다. 근데 요거는 서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톤다운해서 아마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60%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군사 블로그하고 통한 데 따르면 한 30%, 많으면 한 3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불발탄이 발생한다면 결국 민간인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클러스터탄, 집속탄만 문제냐? 그건 아니죠. 지금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매설되어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댐이 폭발하면서 거기 그 주변에 묻혀있던 지뢰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온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속탄과 유사한 그런 어떤 포탄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속탄 이게 등장했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가는 거냐, 아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게 됐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결정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차도 주지 않겠다, 이것도 주지 않겠다, F-16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F-16을 다른 나라가 준다면 문제없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다른 나라, 덴마크에서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진작 모든 무기를 빨리 아마 작년에 다 100% 공유했다면 아마 전쟁이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미국과 서방의 찌질한 어떤 이런 행동 때문에 점점 전쟁이 이제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격 공세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격 공세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는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리는 조금이나마 전진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는 건 러시아다. 막 그건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일부 반격 공세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격퇴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잃었던 주요 도시나 마을을 재탈환했다 하는 뉴스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속탄의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 공세 중에 본격적인 반격 공세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식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본격적인 정말 강력한 펀치 하나를 날리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병력 규모가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 2개 군단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개 군단 가지고도 전면적인 이제 반격 공세는 안 되고, 특정한 지점, 특정한 돌파 지점을 노리는데 2개 군단 정도는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9군단, 10군단. 이 단대번호까지 이제 나타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지금까지 계속 잽을 날리는 그런 전투 양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아마 러시아군의 어떤 약점이 정확히 포착될 때, 그때는 이 2개 군단을 전면에 내세워서 막 강한 펀치를 구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레오파드2 전차가 최초로 동원됐다가 총량 15대 정도가 격파됐다. 그래서 뭐 러시아 지휘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사람들 조금 암울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 레오파드2 전차라든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라든가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군인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는 걔네들이 있습니다. 어설픈 이제 구소련제, 구러시아제 전차들을 갖다 내몰았다가 병력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시험해보자. 최초 돌파 국면에서 그나마 장갑이 2톤, 그 다음에 그 인명보호를 위한 서방제 전차들은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련제 전차하고 서방제 전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뭐 장갑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포탄에 비탄됐을 때 어느 정도 내부에 있는 전차병들을 보호하는가, 그 시스템이 서방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좀 몇 대 격파되긴 했는데, 이제 주력으로 기존에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잘 쓰고 있던 T-70이라든가 이런 전차들이 나타났다, 전선에 나타났다, 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선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일부는 또 러시아군에 의해서 격파가 됐습니다. 전혀 격파 안 되고 전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T-72EA라는 거. 근데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차가 폴란드에서 공유됐다고 하는데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체코에서 T-72EA를 제공하겠다는 게 뉴스에 이제 났었는데, 이번에 이게 폴란드라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91, 이게 이제 구형 전차들을 갖다가 폴란드 내에서 개수한 겁니다. 현대적으로 좀 이제 장비 같은 거, 장치 같은 거 이제 장착을 해서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개수한 건데, 이런 전차들이 지금 전선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대수가 많은, 지금까지 레오파드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본격 공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제 전차들을 갖다가 동원할 때가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 지금 벨라루스의 프리고진, 러시아의 프리고진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한 1개월 동안, 그게 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뭐 3주밖에 안 남았네요. 1개월 동안 장병 모집 활동을 하지 않게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루카셴코가 최근에 이제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푸틴이 전술핵을 갖다가 그게 루카셴코한테 주면서 특정 지역에 배치를 완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자국 내에 핵무기가 들어왔으니까 지도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핵무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러시아제 핵무기가 거기 가 있다고 해서 루카셴코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 미국의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만은 자국에서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풍을 떨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루카셴코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6월 말경에 프리고진하고 이제 바그너 그룹이 루카셴코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떤 협의를 거친 다음에 벨라루스에 머물 거다. 그래서 그 병영을 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병영을 짓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정말 바그너 그룹이 사용하는 건지 그건 아직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카셴코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사태가 급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벨라루스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다 수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샹페테르부르크에서 등장했다 나타났다. 근데 사실 그것도 프리고진이 나타났다 러시아에 재등장했다는 것도 아직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면 추측일 뿐인데 다만 얘가 대표님 방송에 따르면 하여튼 러시아 내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건 또 사실인데 프리고진이 지금 뭐 감옥에 있다거나 억류돼 있다거나 가택연금 상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또 더 웃기는 거는 6월 29일 날, 지금 오늘이 7월 12일인데 6월 29일 날은 보도되지 않다가 며칠 뒤에 보도가 됐습니다.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고진하고 35명의 바그너 그룹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대담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했다면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했다. 거기서 바그너 그룹의 뭐 영웅적인 뭐 행동을 치하했다. 고래 이야기하고 그러면 발렌데 수장이 프리고진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오리무중인데 이런 관계가 나중에 이제 뭐 전쟁이 끝난다는가 하게 되면 과연 그 당시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프리고진이 뭐 핵시설까지 탈출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러시아의 군사 첩보당국의 책임자 부다로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바그너 그룹이 핵 배낭을 갖다가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는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 부다로프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무기들이 이제 보관된 장소에 그 암호명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로네즈 45라는 그런 창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있는 핵 배낭, 막 그렇게 핵 배낭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번역하자니 그래서 핵 배낭을 탈취하려 했는데 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같으면은 보다로프라는 사람이 발사를 하지 않았을 건데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게 드디어 러시아도 이제 반격으로 나선다. 이제 반격에 반격으로 나선다는 거죠. 무려 18만 명을 동원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바흐무트에 5만, 그 다음에 쿠펜스크, 리만, 이거는 이제 북동 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키이우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이죠. 그게 12만 대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쇼크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면은 작년에 9월 달에 푸틴이 15만 명 정도를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30만 정도 동원해가지고 15만 명을 전선에 투입하고 15만 명을 계속 이제 예비병력으로 남겨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메드베데프가 다시 확인을 했었는데 계약병입니다. 징집이 아니고 계약병을 갖다 18만 5천 명 정도를 갖다 확보했고 얘들이 지금 입대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반년 동안 과연이 남아있는 30만 중에 남아있는 15만 명의 병력이 어디에 포진했을까? 어떤 훈련을 받고 있을까? 어떤 제도로 편성이 될까라는 게 이제 상당 관심거리였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등장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장의 공세를 위해서 완편 전력으로 준비를 끝내느냐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간에 한 9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비가 주어져야 되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그게 뭐 18만이 됐든 15만이 됐든 그 병력의 어떤 실제 전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는 이 18만이라는 이제 단순한 병원 수보다는 공군력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지금 500일이 지났습니다만 러시아 공군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능력을 너무 이제 과대평가해가지고 공군을 함부로 쓰지를 않았죠. 수백억 하는 이제 비행기를 갖다 잃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전차 전력도 사실은 거의 이제 동급 내지는 초월하는 러시아군을 더 압도하는 수준에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블룸베르그 그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전차가 1000대가 안 됐죠. 900대 정도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3400대에서 3700대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간에 500일 동안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2000대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1600대, 그 다음에 러시아가 1400대. 그래서 전차 대수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압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 대수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뭐 T-90이라든가 이런 최신형 전차는 거의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는 그렇습니다만, 주요한 전략 물자라든가 부품 장비,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게 수입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성능의 전차는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포착된 동영상에 의하면은 그 T-55, 50년대 만든 전차들이 전선을 이동되는 긴 기차 차량, 기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차량으로 운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디서 오느냐? 저 외몽고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스크바 주변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 전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집단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의 이제 병창 기지가 15개가 있는데, 이게 유럽 쪽의 러시아가 아니고 이제는 물자가 워낙 딸리다 보니까 외몽고가 거의 중국 국경에 있는 거기 창고에 있는 전차들을 털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당장 전선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수리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차 대수가 지금 1400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실제 가용한 전력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달리 지금 화면에 러시아 전차가 다량으로 격파됐다 이런 건 거의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고갈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T-55라는 게 이 T-22, 90 이런 거는 생산 연도에 따라서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T-55 같은 경우에는 55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68년에 체코에서 이제 반소 운동이 났을 때 거기에 진압하러 간 전차들이 T-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박물관에 있어야 될 이런 전차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러시아의 사정인데, 그래서 이제 18명이라는 병력의 숫자도 그렇거니와 전차 대수도 그 액면 그대로의 효과는 내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18만이 됐든 15만이 됐든 러시아군의 실제 전력을 갖다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숙련도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떨어지는 걸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첩보 당국에 따르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500일 정도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뭐 단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시민들의 생활도 그렇게 뭐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500일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2024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러시아가 전부 10% 감축을 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니까 수익은 18.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26.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버티기도 힘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6개월이나 1년 어느 정도 전쟁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러시아를 끝장낼 수 있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마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확전을 우려해서 어떤 무기 공유를 겁을 낸다든가 하는 이런 찌질한 행태를 계속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러시아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걸 갖다가 전쟁을 갖다가 무기한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서방 너희도 지칠 거다. 언젠가 너희들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게 푸틴의 발음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면은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지금까지 저선 공해선 곤란하다 하는 무기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100%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덴마크에서 이제 조종사 F-16 조종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하반기가 돼야 F-16이 전력화되겠죠.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9대 10대로 벌어져 있는 저 공군력, 적을 커버하지 않고는 화끈한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의 반격 공세 같은 것도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든가 그다음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완전 현대전의 완전히 이제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떤 그 경험, 진지전, 참호전, 지뢰매설 이런 게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는 거, 아마 이것도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물론 기계 자체는, 기계 기술 자체는 이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쟁이라는 거는 보병들이 총 들고 고함 지르고 수류탄 투척하고 그게 조금씩 땅을 확보해 나가는 과거에 19세기부터 행하던, 아니 오히려 고대 사회, 중세 사회를 거치면서 옛날부터 수천 년간 해오던 그런 어떤 인류의 전쟁 양상, 그 본질적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